안녕하십니까. 코이카 5기 글로벌 협력 의사 안과 전문의 윤창균입니다. 본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부임 후 진료 및 백내장 수술 그리고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최신 백내장 수술 기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아프리카 내 코비드19 사태가 시작하면서부터 진료 시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했고 에티오피아 내 첫 확진자가 발표된 3월 중순부터 코이카의 방침에 따라 자택근무하며 현지에 남아있는 코이카 필수 인력 및 대사관 직원 그리고 교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 인류의 15%에 해당하는 13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대륙입니다. 5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어 코비드19 확진자가 발생한 213개국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크게 대륙을 중앙,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5개로 구분하며 총 55개국의 회원으로 AU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에서도 아프리카를 통틀어 통계를 집계하기보단 5개의 위치로 나누어 구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 수는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를 포함한 북쪽 지역이며 서쪽과 남쪽이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나이지리아와 가나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남쪽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일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과 중앙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직 확진자가 적으나 동쪽에서는 지부티와 수단이, 중앙에서는 카메룬이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2월 13일이었고 그 이후로 매우 느린 속도로 환자가 증가하여 5월 5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집트 및 바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남아공 모두 각각 대한민국의 총 확진자 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억 명의 이집트에서 현재까지 검사한 수가 9만 명에 불과하고 남아공의 경우도 6천만 명의 인구 중 시행한 검사가 아직 25만 건으로서 각각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밝히는 발병률상 대한민국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기에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검사 수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도 한 몫을 했다고 보입니다. 사망자 수는 북쪽의 알제리와 이집트의 경우 대한민국보다 가파른 그래프의 속도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고 사망률도 알제리는 10%, 이집트는 7%에 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7개의 나라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각 나라에서 100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2,300명의 환자가 그 사이에 꾸준히 증가했음을 보여주며 3,400명가량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모로코나 1,500명가량으로 가장 적은 폭으로 늘어난 가나에 모두 발생률 수치가 낮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처럼 하루에 1만 건가량의 검사가 가능해진다면 이 그래프보다 더욱 가파른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각 나라에서 10번째 사망자가 나온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시점으로 사망자 수를 분석해보면 대한민국과 비슷한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남아공의 경우가 치사율 면에서도 대한민국과 비슷한 2%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북쪽 국가들은 최소 치사율이 3.5% 이상이기에 더 빨리 사망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의 수는 55개국 중 17개국으로서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앞선 분석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한 달 뒤에 상당수의 국가들이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 가능하며 아직 10명 미만의 사망자 수를 보이는 나라가 60%에 해당하여 아직은 타 대륙에 비해 적은 사망자 수를 보이지만 이 역시 한 달 뒤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수 증가 면에서 비관적인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아프리카 대륙의 남녀 성비 및 인구 비율을 봤을 때 20세에서 60세 이하의 남성이 많은 것과 타 대륙에서 코비드19로 인한 사망률의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고 있기에 유럽이나 북미의 좋지 않은 사망률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발표된 평균적인 사망률은 2에서 6% 사이로 아주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 수가 늘어났을 때 사망자의 수가 어떤 폭으로 늘어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소폭의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전체 아프리카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북쪽과 서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첫 확진자 발표 후 40일에 걸쳐 증가하는 확진자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 모양이 유럽과 유사해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검사 수의 부족이나 자연 환경 그리고 연령 등 다른 변수들이 있어 꼭 같은 그래프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보며 그러길 희망합니다. 2월 초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 내에서 검사가 가능한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세네갈 두 나라밖에 되지 않아서
의심 환자 발생 시 샘플을 두 나라에 보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10개국 미만을 제외하고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코비드19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가능한 나라의 수는 증가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에티오피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 WHO가 제공한 진단키트로 하루 최대 32건의 검사만 시행이 가능했기에 전체 인구수를 감안해보면 턱없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염 방지 방법은 국경 봉쇄, 국제 비행 노선 폐쇄, 여행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이었습니다. 각국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시행되어 교육기관이 문을 닫았고 대중모임이 금지되었으며 면회 및 병문안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도시간 이동 제한이나 이동 가능 시간 지정 등의 제도도 생겨 남아공의 경우 가장 강력한 형태의 폐쇄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손 씻기가 대대적으로 홍보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상점이나 건물 출입구 앞에는 손 씻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선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배급을 받거나 장을 볼 때 1m 이상씩 사람들의 간격을 벌려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장소 등에 그림이나 사진으로 그려진 전단지를 배포하여 여러 행동 지침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위는 세 차례에 걸쳐 에티오피아를 통해 여러 종류의 의료용품을 기증했고 에티오피아는 이를 WHO와 함께 아프리카의 전역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의료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와 보호장구 등이 기증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고 진단 장비도 150만 개 이상이 도착하여 검사 수를 늘려 확진자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벤틸레이터의 경우 아프리카에서 2억 명과 1억 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인구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의 경우 기존 보유 대수가 각각 500여 개에 불과했고, 의 경우 코비드19 환자에게 실제 적용 가능한 기계의 수는 5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에서도 상황은 비슷해서 10여 개국은 벤틸레이터가 아예 전무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가용 가능한 숫자가 10에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800개의 벤틸레이터를 기증받은 것은 코비드 확진 환자 중 2에서 3%가 벤틸레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다른 대륙의 결과를 감안했을 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국경 봉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도 서서히 확진자 발생 국가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첫 환자가 2월 중순에 이집트에서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알제리와 모로코를 대표로 하는 북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중앙의 카메룬 등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결국 4월 초가 되자 레소토를 포함한 3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5월 5일 현재는 레소토 공화국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염 전파 형식은 다른 대륙보다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이 늦게 발생했다는 면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 비행편을 통해 유입한 환자들로 시작하여 점차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는 양상을 뚜렷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아프리카 내 몇 나라들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코비드19에 있어서 각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방역에 성공했는지 혹은 그렇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남아공을 살펴보면 강력한 봉쇄 정책을 통해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초반에는 성공적으로 대응했음을 볼 수 있으나 최근 오랜 국경 봉쇄로 인한 기아 그리고 경제 위기 등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어 얼마 전부터 봉쇄 완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로는 신규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6월 초에는 현재 130명의 사망자보다 훨씬 늘어난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억 명 이상의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누적 검사 수가 2만 건 미만으로 한참 모자라는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낮은 GDP를 보이는 니제르, 루안다, 말리보다도 100만 명당 더 적은 검사가 시행되고 있고 아프리카 내에서 인구 100만 명당 가장 적은 검사 수를 보이는 나라들 중 4위에 해당하는데 최하위인 부룬디, 말라위, 모잠비크보다 훨씬 높은 GDP를 가진 나라이기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40에서 70% 이상이 경제적인 궁핍을 호소하여 3일 전부터 봉쇄령을 해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라고스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나라입니다. 가나는 발생률이 7 정도로 아직 검사 수가 부족합니다만 사망률은 1 미만인 장점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며 아프리카에서는 최초로 전화기와 앱을 이용하여 증상 설문을 통해 어느 지역에 발열자 및 의심자가 많이 모여 있는지를 제공하는 방식의 추적을 도입했고 성공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직 대한민국과 같은 ICT를 이용한 추적 및 검사 제도를 이용할 여력은 아프리카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은
어제 해외에서 수입한 진단 키트로 동물들을 검사했을 때 양성 반응이 너무 높게 나온다며 키트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만 끝내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4월 이후 유럽 및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진단키트의 높은 불량률 및 낮은 정확도를 지적하며 대규모 환불 및 소송 문제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코비드19 사태 이전부터 1대1로 프로젝트 이후 중국의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이기에 마윈을 통해 기증받은 중국산 키트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오진율이 높더라도 쉽게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8월에 예정되어 있던 총선을 여당과 야당이 동의하여 3월만 미룰 정도로 방역에 여러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며 아비 수상이 4월 초 비상령을 선포한 이후 하루 확진율이 0.1%에 해당할 정도로 확진자가 매우 적게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미만이어서 사망자 수도 3명에서 멈춘 지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검사 수도 이제는 하루 2천여 건에 육박하고 격리자 20만 명을 수용할 공간도 마련했으며 벤틸레이터도 300개 이상이 사용 가능하도록 증설했습니다. 다만 인접국인 지부티와 수단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에티오피아 내에서만 늘지 않고 있는 점을 따져보면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공식 발표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비드19에 관련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펴볼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 상황들을 다 다루기는 힘들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난민 수용소의 경우 불량한 위생에 좁은 공간 탓에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면들이 있어서 방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영국의 경우 중국에서 구매한 300대의 벤틸레이터가 불량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한 대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기증된 벤틸레이터가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는 인구 10만 명당 1명의 의사가 존재하고 에티오피아만 하더라도 전국에 중환자실이 300여 개인 상황이며 50개 미만인 중환자실을 보유한 나라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앞으로 각국의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 부디 중증으로 이완이 적길 바랄 뿐입니다.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에 창궐해 안 그래도 심한 식량난이 심화가 되었고 각종 국경 봉쇄 및 이동 제한으로 살충 작업 그리고 식량 전달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말라위를 예로 들어보면 이번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봉쇄, 이동 제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전기, 깨끗한 음용수, 개선된 위생, 전화 사용, 냉장고 이렇게 5가지가 얼마나 자유로이 쓰일 수 있겠는가를 알아보았을 때 매우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 내에서도 코비드19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서열이 매겨질 정도로 최하위 6개국은 코비드19를 그대로 온몸으로 겪고 견뎌나가야 할 처절한 상황입니다. 학교 폐쇄로 인해 급식을 먹지 못하게 된 아프리카 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생겨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도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 자체는 2위에 해당할 정도로 기아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관리가 필요하던 각종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방비가 된 상황이 만들어져서 황열병, 홍역, 라사열, 에볼라 등의 발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원래 올해 38만 명으로 예상했던 사망자의 수가 오히려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코비드19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말라리아 퇴치에 지원하던 금액을 쏟을 여유가 없으며 무엇보다 코비드19의 효과를 볼 것이라 하여 사재기 및 수출 금지가 발생한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제를 아프리카 내에서는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서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입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진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빌린 채무에 대한 상환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락하면서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적도기니, 남수단 등 원유 생산국이 큰 타격을 받았고 세이셸, 모리셔스 등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도 심각한 경기 침체에 시달리며 잠비아, 보츠와나, 남아공, 짐바브웨 등도 상품 수요 감소로 타격이 심각합니다. IMF는 봉쇄, 통행금지, 폐쇄 등을 강행하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 성장률이 50년 만에 최악인 1.6%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의 해외 채무는 6천억 달러에 이르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0달러가 중국에 해당하여 지난 10년간 1대1로 프로젝트 하에 고속도로, 철도, 항구, 댐 등을 건설했습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의 중국 채무 1,500억 달러 중
30%에 육박하는 45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2위로 140억 달러, 케냐와 잠비아가 90억 달러, 수단이 70억 달러로 의 규모로 중국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부채 탕감 및 상환 연계 등의 희망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지만 중국이 코비드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받은 상황이라 채무 면제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때 빠른 방역 관리에 들어가 성공적인 효과를 보인 파란 서클 내 존재하는 우리나라,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노란 서클 내의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검사 수가 모자르고 이에 따라 사망자 집계도 적게 발표된 빨간 서클 내 존재하는 나라의 대다수는 남미, 동남아시아, 일본이 있으며 아프리카 내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발표된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관찰됩니다. 이 빨간 그래프 내에서 파란 그래프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노란 그래프로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